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스페빵.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동학농민 운동을 배울 텐데, 저는 동학농민 운동할 때 꼭 기억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금치예요.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전투라고도 볼 수 있죠. 실질적인 마지막 전투. 근데 우금치 치는 고개거든요. 그 고개 위에 이미 일본군이 총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5만, 10만이나 되는 그 동학 농민군들이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농민군들이 이 가슴에 부적을 달고 갑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신이죠. 근데 여러분들 동학 농민군이 과연 그거 믿었을까요? 저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이 부적의 힘을 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고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금치를 넘으려 했던 이 동학 농민군들은 정말 용감하게 그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이 싸움을 시작했구나. 두렵고 무서운데 불구하고 왜 이 싸움을 시작했을까? 왜였을까? 안 하면 될 텐데.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고개를 넘어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신분제 없는 그런 평등한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자주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들은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그 우금치를 향해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에게도 고개가 있을 거예요. 그 고개 넘어 좀 더 나은 사회가 있겠죠. 근데 그 고개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그들의 꿈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선물로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개 넘어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린 이 앞 강의에서 갑신정변을 배웠습니다. 갑신정변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근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은, 이 위에서 시작했던 이 개혁운동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일단 이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그 시점에 대외 그리고 대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80년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 청나라 진압했단 말이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청이 너무 내정 간섭이 강하니까.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세란 러시아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왜 그렇게 자꾸 청한테 의존을 했어? 그죠? 어쨌건 러시아에 끌어들였더니 러시아에도 라이벌 국가였던 영국, 이 영국이 혹시 러시아, 이 중국으로 넘어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왜냐면 이 중국은 영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또 다른 라이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러시아에 근접하고 있는 이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 100년 전 근대사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그 방법들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중립화 논의가 나옵니다. 중립화. 우리 이도저도 하지 말고 우린 딱 중립하자라는 그 중립화 논의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먼저 육일준. 육일준은 여러분들 미국, 유럽 이렇게 다녀오면서 썼던 그 견문록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바로 서유견문.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들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부들러. 이 부들러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우리 지금 독일인 3명 만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오페레트, 멜란도르프, 그리고 부들러. 다 독일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영국이 이제 이렇게 불법 점령한 어떤 이런 사태, 결국 이제 이건 이제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물러나긴 하지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뭐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반면에 일본이 여러분 갑신정면에서 이 창덕궁 그 교전에서 패한단 말이에요. 패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 침투,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경제 침투에만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과 면을 교환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외세의 어떤 압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 자, 내부로 한번 가볼게요. 내부는 지금 특히 이제 이 일본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미면 교환 시스템. 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쌀값이 폭등하겠죠. 쌀값 폭등 사건이 벌어집니다. 쌀값이 폭등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쌀값 폭등. 기층 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큰일 났다, 지금. 게다가, 이 당시 80년대도 여전히 그 개화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돈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충당이 되겠죠. 이 조세 부담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 자, 왜 그러냐면 이 조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짜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당시에 80년대 아주 근대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전신. 85년도 전신. 왜냐면 전신이 들어왔던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모군란 벌어졌어, 갑신정면 벌어졌어. 이게 벌어지니까 급한 거야. 지금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본국에.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알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알리려면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전신을 통해 가지고 전보, 또 빠르게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신을 이때 이제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등도 이때 들어와요. 전등은 이제 87년도. 와우.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이 빛이 들어온 거야, 이 빛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때 들어온 겁니다. 이거 어디 회사냐면 에디슨 회사예요. 에디슨 이제 전등 발명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에디슨 회사 거 전등 들어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때 이 경복궁에 이제 불이 딱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경복궁인데 건달불이라고 해요. 이 전등이 이제 처음 들어온 곳이 이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근데 이 맨 처음에 불을 건달불이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건달된다 해서 건달불 뭐 이렇게 불렀다고도 하는데, 어쨌건 빛이 들어와 좋긴 좋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이 전등 때문에 나의 저녁 시간은 더 일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이런 어떤 것들을 놓는 데서 돈 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세금으로 또 충당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근대적 학교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유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유경공원이 이제 86년도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최초의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고요. 그 이전에 이미 사립학교로서는
원산학사가 있긴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초의 병원. 네, 바로 광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해원. 이 광해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 광해원도 사실은 이 갑신정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광해원 이제 민씨 세력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민씨 세력들을 살려냈던 인물이 바로 알렌, 미국 사람 알렌인데 그 알렌에게 이제 너의 어떤 그 요청이 뭐냐 했더니 병원 하나 지어달라고 주었던 게 바로 이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제 85년도에 이제 세웠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쭈쭈쭈쭈 이게 손으로 치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루루루 조존존존 가서 바로 이 글씨를 찍어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박문국. 박문국 말 그대로 박는 곳이에요. 뭐를? 글자를 박는 곳에서 박문국인데 근대적인 어떤 기관들인데 이 박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한성순보를 발간하기도 하죠. 이게 어찌 보면 다 이 갑신정변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에요. 갑신정변 때문에 그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갑신정변 때문에 광해원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80년대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해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죠? 자, 지금 보세요. 80년대 갑신정변 진압된 이후에 외적으로는 지금 외세의 압박이 막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고 있는 모습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현상들 속에서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 감정 이런 거는 어떤 모습으로 표출이 될지 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세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외세. 외세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양반임내하고 이렇게 세금 막 뜯어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당연히 반대하겠죠. 어디에? 바로 당시 어떤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봉건 정부. 이 봉건 체제를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분제가 존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뭐 이렇게 갑시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반대하는 모습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시대의 어떤 과제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과제.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의 어떤 시대 과제. 이 시대 과제를 담아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왜? 기층민들이 중심된 거니까. 갑신연맹 같은 경우에 소수 엘리트가 중심되어서 개혁을 이끌자라고 했던 것이고 동학농민운동은 기층민들이 중심되어서 개혁을 이끌자라고 했으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정말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포접제라는 조직이 있어요. 포접제. 그러니까 이 접주라 그러죠. 이게 접이 있는 거야. 지역별로 접이 있는 거예요. 그 접을 이끌고 있는 놈이 접주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 접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래서 어디 맨 위에 꼭대기에 딱 하나 소식 나눠주면 쫙 퍼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조직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교조신원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교조신원운동. 자, 이 교조신원운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교주예요, 교주. 이 동학농민운동의 교주가 누구죠, 여러분들? 동학의 교주가 누구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최재원이에요, 최재원. 근데 최재호가 결국은 사형당한다고요. 혹세무민한다 그래서 그 교주의 명예를 다시 복귀시키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 교조 신원 운동인 거예요. 명예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명예회복을. 왜냐면, 아니, 자신의 교주가 혹세무민한다고 지금 죽임을 당했어. 그럼 명예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나 역시 혹세무민하는 어떤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조신혼 운동이 출발하는데 이게 뭐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서게 되니 그게 바로 이제 1차 동학농민 운동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동학농민 운동의 어떤 출발점이 됐던 곳은요, 바로 이 고부가 되겠습니다. 이 고부에 누가 있었냐면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조병갑이라는 이 군수가 있었는데 사또죠. 그절 다스리는 고부사또. 이 조병갑이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금을 뜯어가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이때 이제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게 해요. 그런데 원래는 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저수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다고요. 원래 있는데 또 짓는 거야. 왜? 세금 더 거두려고. 아니 불필요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어떤 저항 속에서 일어난 게 바로 이 고부봉기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조병감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이용태라는 안핵사 이용태가 이 고부봉기 주동자를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다시 이 봉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산봉기라고 그래요. 백산봉기라고 합니다. 백산봉기. 자, 이 백산봉기는 바로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백산봉기가 어찌 본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진격이야. 진격의 농민군. 이게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백산봉기거든요. 자, 이 백산봉기가 출발하면서 이제 관군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관군과 부딪혀서 이제 이긴 전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황토현 전투라는 거예요. 황토현 전투. 그 다음이 황룡촌 전투. 황룡촌 전투. 자, 여기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니 근데 승리를 거둬도 좋긴 좋은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관군과 맞싸우는 거예요. 지금 정규군과 싸우는데 정규군이 져? 농민군은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뭐 대우를 어떻게 정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창 하나 들고 그냥 싸우러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정규군이 이 농민군한테 진다? 야, 그럼 이 당시 정규군은 지금 외세랑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전주성이 점령이 돼요.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니? 아니 전주가 어떤 곳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전주, 광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주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야, 농민군한테. 웬일이야? 아니 이 전주하면 이 전라도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라도가 어떤 곳이 곡창지대 아닙니까? 곡창지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 거기가 지금 농민군 속에 들어간 거야. 야, 이거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상. 그죠? 자, 이게 정부가 놀랬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느낌이 그냥 빡 오시죠? 정부 놀랬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늘 그래왔듯이 한 번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외세에 SOS를 칩니다. 그러면서 어디 그 SOS 친 곳은 어딜까요? 청나라겠지 뭐. 그러면서 청나라가 또 출병을 합니다. 난리 났다 진짜. 이게 진짜 정말 이 버릇 못 고치네. 청나라도 출병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실 거.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 조약이 발효가 돼야 돼요. 10년 전 갑신정에서 우리 배웠어. 뭐였죠 그게? 맞습니다. 바로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상대국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텐진 조약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요거는 바로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결국 일본이 파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일본은 좀 다른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10년 전 그 갑신정변 때 그 창덕궁 교전에서 청에 패배했잖아.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10년 동안 칼을 갈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야.
자,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조선 정부도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청나라 또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일본 지금 심상치 않아.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화들짝 놀란 정부가 이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황당한 게 그럼 빨리 화해하지. 이렇게 일판 크게 벌여놓고 나서 왜 화해를 한다고 그래? 난 정말 이 당시 이 집권자들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늘 외세 의존적이야. 늘 뭔가 있으면 외세에 의존해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때쯤 놀랬던 이 정부가 농민군과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농민군들은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풀 테니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강소를 통한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체결했던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그 개혁이 바로 폐정개혁이다라는 겁니다. 폐정개혁. 이 폐정개혁은 여러분들 집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될 겁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개혁기구예요. 개혁기구. 농민군들의 개혁기구. 반면에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농민군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교정청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즉 좀 이러지, 진즉 좀. 왜 이렇게 청나라 일본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냐고요. 참 속상해 죽겠어. 자, 어쨌건 이 폐정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볼게요. 이 폐정개혁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면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와우. 근데 이 신분제 폐지 어디 들어본 거 아니야? 그 앞에 10년 전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에서도 역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동학농민운동의 신분제 폐지 주장하는 거야. 이건 바로 이 시대 반봉건, 즉 봉건, 신분제가 있는 이 봉건 시스템을 반대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 과제, 실천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개혁안이 바로 이 폐정개혁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토지균분도 주장합니다. 토지균분. 와우, 역시 농민군들은 다르네. 토지균분 들고 나오고요. 그리고 과부들의 재가도 허용하라. 과부들의 이 재가도 허용하라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주장이에요. 아직 완전히 정책적으로 정부가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문제야, 일본이. 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파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텐진조에 의해서. 일본은 이번에 확실히 뭔가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바로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는 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아니, 동학농민군들 진압하러 온 사람들이라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뭔가의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한 상태 속에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이러면 전개된 게 바로 이 청일전쟁. 청일전쟁, 여러분, 이 청일전쟁의 출발은 여러분 그 서해 쪽에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 그 안산 앞쪽에 풍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풍도에서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면서부터 뭐 안성으로 확산돼 가지고 뭐 평양까지 가지고 쭉 올라가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가슴 아프죠. 지금 1894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경복궁이 점령됐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그리고 갑오개혁 단행되고 있죠. 아주 1894년은 복합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군들이 뭐야?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니네들이? 왜? 뭔데?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하면서 안 되지, 그거는.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 경복궁이 점령되면서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차 봉기는요. 1차 봉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1차 봉기는 사실은 반외세와 반봉건 중에서 일단은 지금 1차는 지금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봉건적인 요소가 좀 더 많아요. 반면에 2차 분기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성격 중에서 이거는 일본의 어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해요. 둘 다 있었던 거지만 좀 더 강한 게 바로 2차 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분기에서 2차 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 배경, 그 배경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경복궁의 점령. 이게 결정타를 매기게 되면서 농민군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 이게 이제 2차 분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2차 분기는요, 규모가 더 커져요. 그래서 왜 포접 중에서도 여러분들 남접이 있고 북접이 있는데, 이 남북접이 연합을 합니다. 남북접의 연합. 남북접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남북접이 연합을 하면서 일으켰던 전투, 그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주 고개를 넘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특히 공주를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 공주는요, 백제 문영왕릉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 공주에서 명학 망이 망소에 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나잖아요. 꼭 좀 기억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공주에 가면 문영왕릉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학농민 운동도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일본이 여러분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잡으면서 이 갑오개혁을 또 밀어붙이는데,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군국 기무처라는 곳이에요. 네, 갑오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그런 어떤 지휘 역할도 담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정말 아쉽습니다. 그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배경들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시대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정신을 갖고 있었으며, 바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1894년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신정도 실패했어. 위로부터 계획도 실패했고 아래로부터 계획도 실패했어. 의미 없을까? 의미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들의 주장이 역사 발전에 모두 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과제, 반외세와 반봉건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894년, 그러니까 같은 해죠.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졌고 청일전쟁도 벌어졌고 갑오개혁도 벌어졌던 1894년. 94년이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다른 말로 갑오농민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자, 이제 갑오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개혁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대의 어떤 개혁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개혁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 개혁 기구가 바로 이 군국 기무처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미 앞에서 언뜻 설명드렸어요. 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90년대 이 개화를 추구하고 있는 곳은 군국기무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때 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2차 수신사, 조선책략, 네, 다 들어봤죠? 그 김홍집이에요. 그죠? 이 김홍집이 주도하는데, 여기 어찌 보면 뭐 이름만 걸어놨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돌아왔군요. 이모굴한테 끌려갔었는데, 그죠? 갑신정변이 세력들이 이제 흥선대원 다시 돌아오게 하라, 뭐 주장도 했었는데 돌아왔네요. 다시 이제
권력의 좀 중심에 들어서려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은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면에서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입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선은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국내부라는 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의정부 6조 체제죠. 조선왕조 500년이 왜 그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이 의정부 6조 체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것도 지금. 그죠? 어떻게 바꾸냐면 네, 의정부 8아문. 그러니까 6조를 8개 아문으로 바꿨네요. 특히 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문이란 단어. 그리고 국내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8아문, 국내부 이런 정치면에서의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경제면에서의 개혁.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참 독특한 게 이 당시 여러분들 이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질 않았어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 예를 들면 부산에서 산 자와 서울에서 산 자의 30cm 자의 길이가 다 달라.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때 가보개혁에서 단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되게 중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자, 어디로? 호조가 아니라 재정이 일원한 여러분들 사실 앞에 그 갑신님들 있었잖아요, 그죠? 호조가 아니죠. 여기서는 호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의정부 6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로 탁지아문. 이때 이제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탁지아문이에요. 탁지아문. 그러니까 호조의 기능을 지금 이제 탁지아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문일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8개의 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탁지아문이 되는 겁니다. 탁지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기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량형도 통일하고 재정의 일원화.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뭐 왕실 따로 그다음에 국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투명하게 하나로 지금 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이제 돈으로 내자.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자라고 하는 조세의 급납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또 시험이 잘 나와요. 은 금이 아니야. 은본위제가 시행이 돼요. 자, 은본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돈을 찍어낼 때 가지고 있는 은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금본위제는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금본위제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금본위제가 시행되는 것이고 이 가보개혁에서는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은본위제. 자, 이렇게 해서 경제면에서 지금 여러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 가보개혁의 백미는 바로 사회면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분제가 두둔두둔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진짜 여러분들 이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저희 집도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상민 집안 같아. 옛날로 본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거 가보개혁의 힘입니다. 네, 이 신분제가 이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가보개혁 만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글자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개혁들이 지금 이 1차 갑오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폐점개혁이 다 주장됐던 내용들, 신문제 폐지 같은 경우 갑신정면 14개조 개헌이 있었잖아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과거에 의해서 이제 뽑았잖아요.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됐는데 이제 과거제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거 1차 갑오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은 주장한 내용이고 실행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의 의의가 큰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그 순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 발전에 맞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역사에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때가 지금 청일전쟁이 벌어진 때인데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승기를 잡는 거야. 잡으니까 이제 일본이 욕심이 난 거예요. 사실 이제 1차 이 갑오개혁에서는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제 좀 승리한 게 보이니까 이제 2차 갑오개혁에서 좀 더 입김을도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종을요, 독립서거문 홍범 14조를 종묘에 가서 반포토록 하죠.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에 가서 그 자신들 조상들이 있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걸 선포하도록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죠. 1차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지금 홍범 14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제 뭘 했냐면 일본이 뭔가 좀 일본의 입김을 좀 더 강하게 좀 내고 싶어서 일본의 망명 쫓겨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갑신정변 때 박영효. 그 박영효를 여기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박영효, 여기서는 박영효가 중심이 돼요. 박영효가 중심이 되고 물론 김홍집도 있어요. 물론 김홍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점은 바로 박영효다라는 인물, 친일 인사를 지금 여기 앉혀놓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개혁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치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자, 이 정치 면에서의 개혁은 여러분들 우선 의정부 8아문 시스템이었죠. 그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각 7부로 바꿔요. 자, 중앙개혁입니다. 중앙개혁은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꿉니다. 이건 좀 확실히 좀 많이 바뀌네요. 그죠? 내각 7부. 그 다음에 지방개혁이에요. 자, 이 지방개혁 같은 경우는요, 8도를 의정부 6조, 지방은 8도 체제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꿔요. 23부 체제로. 23부 체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재판소라는 걸 설치합니다. 재판소.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방관의 권한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방관은요,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겸임하고 있어요. 조선의 지방관, 조선의 사또들은. 이거 지금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시장을 찾아가요? 서울시장을 찾아가요? 서울시장님한테 저 억울한 일 있으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그럽니까? 그럼 법원으로 가셔야죠. 그죠?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은 서울의 어떤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분리된 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 갑오개혁 때부터.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법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치면에서의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사회면에서의 개혁. 자, 이 사회면에서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라는 거예요.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거는 근대의 학제, 근대의 어떤 학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중학교 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죠. 이게 순서가 있잖아. 그게 이제 근대적 학제예요. 그 출발이 바로 이 가보개혁, 그것도 2차 가보개혁 교육 입국 조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보면 여러분들 학교들을요, 이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 이거 반포 이후에 출발한 학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소학교. 오, 좋아요. 소학교.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야. 던던던던던던던.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중학교까지 와요. 나중에는 중학교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학교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학교. 그 다음이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 를 가르치면서 이 교육 입국 조서와 저 근대 학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들. 와우. 1, 2차 가보개혁들이 이렇게 한 일이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진정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이 가보개혁이 아닐까. 전 무엇보다도 일단 이 신분제 폐지. 와, 이게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좌제도 이때 폐지돼요. 연좌제.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3대를 멸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반역을 하면 3대를 멸한다. 이런 게 이제 연좌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때 다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보개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배후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걸 지금 우리 힘으로 했어야 되는데 배후에 지금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모습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1, 2차 가보개혁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일본이 이깁니다. 어디서? 네, 청일전쟁에서 이게 이제 끝나거든요. 누가 이긴다? 네,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이게 승리하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맺은 조약이 하나 있어요. 그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름이 좀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조선의 자주 독립. 이게 이제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일본은 어떻게든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정말 무던애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동반도 땅을 가져가네. 이야, 요동반도 땅을 가져갑니다. 일본이 말이죠. 몇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에 그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외치면서 중국 땅에 우리 일장기를 꽂겠다. 일본의 어떤 그 흔적을 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성공 실패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 와서 이제 이뤄내는 것이죠.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이제 안중근의 손에 의해 죽잖아요.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동반도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요동반도가 원래 자기 영역이라는 거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간섭이 벌어지네. 러시아, 프랑스, 독일. 하지만 핵심은 러시아입니다. 삼국 간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이 으악 하고 토해내요. 그냥 토해냅니다.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본 거야. 뭐야, 청나라를 무너뜨린 일본? 와, 대단하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일본이 게임도 안 되게 그냥 꼬리를 내리는 나라가 있더란 말이지. 이게 러시아야. 그래?
그럼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또 한번 견제해봐야지라는 또 고약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왜 맨날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위에서 끌어들이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제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요동반도를 잃었지만 조선까지 잃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을미사변이더라 라는 겁니다. 예, 을미사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정말 낭인들이 출동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너무 가슴 아픈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또 다시 을미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95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연호를 씁니다. 이때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쓰는데 아 그렇구나. 이 1차 갑오개혁 때도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 때도 이 개국기원 중국의 연호가 아닌 이 개국기원 예, 조선이 건국했던 그 연도부터 이제 계산해가지고 올해가 몇 년, 뭐 50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개국기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연호를 또 씁니다. 그 연호가 뭐였냐면 이때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예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가지고 지금 이 을미개혁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을미개혁의 핵심은 단발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문화적 아놈이죠. 예, 상투 안 잘리기 위해서 정말 도망다니고 경찰 뽑을 때는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왜? 딱 잡고 상투 잘라내야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떡하니? 그 다음이 태양령. 지금 우리 태양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갑오을미개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갑오개혁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법. 이거 우리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정약용의 마거해통도 이제 이런 데서 연루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그 을미개혁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과정까지 보셨는데, 자, 이 갑오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거를 잃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모습들. 고종이 그걸 본 거야. 고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종도 두렵겠죠. 무섭겠죠. 아, 나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종을 둘러쌌던 흥선대원군 이제 지금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 죽었죠.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오로지 고종 혼자만 있을 뿐이야. 자, 이 고종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이 고종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지금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방법과 어찌 보면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종도 역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끌어들이다가 아내가 죽었잖아. 그러면 끌어들여 나도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자신이 끌려가요. 자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 견제하자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 공에 가버려요. 그냥. 아이고 이게 이제 아관이 왜 아관이냐면 아라사,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이제 임금이 가버린 거예요. 와우. 야, 이게 진짜, 아니, 궁궐 하나, 자기의 집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 그렇지만, 이렇게 아관파천이 되면서 정치인 고종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한 거야.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비록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시점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을 맞춰 놓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관파천의 역사적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뭐 폼이 안 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왕이. 그러자
이 독립협회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된 거냐면, 자, 요거는 요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다라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는 뭘 목표로 하고 있었냐면 독립문을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네, 독립문을 세우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시모노스키 조약으로 지금 무너졌잖아 지금, 그죠? 조선이 자주국이라며 완전히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고종이 이제 돌아옵니다. 바로 독립협회 환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황제도, 고종 황제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축물이 뭐냐면 바로 환구단. 환구단이라 하면 바로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나라의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왜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황제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된 거야.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하는 거야.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환구단. 이 환구단을 좀 서포트 해주기 위한 게 이제 황궁인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환구단 없어요. 이 황궁 건물밖에는 없습니다. 좀 아쉬울 뿐이죠. 어쨌건 이런 어떤 그 건물을 통해서도 이제 드디어 제국이 선포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독립협회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독립협회가 뭘 했냐면 바로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요. 만민공동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만여 명의 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민공동회가. 자, 근데 만민공동회가 뭘 했냐면 모여가지고 안 된다 이거 한 거예요. 뭘 안 되겠냐면 러시아가 전령도를 달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전령도조차를 막았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령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의 부산이에요. 부산에 영도가 있거든요. 영도대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영도예요, 영도. 그 영도를 이 러시아가 탐을 내요. 왜? 러시아에서 배가 내려오면 저탄소가 필요했거든. 즉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전용도를 그걸로 쓰려고 했는데 격렬히 반대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또 한러은행도 있었는데 이 한러은행도 폐쇄시킵니다.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만민공동회가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외세와 관련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NO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늘 을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딱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막아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민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민. 고종이 그 당시에 민을 믿었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 그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 아, 민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자,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니까, 관민공동회를 열어요. 관민공동회. 지금 왜 관이냐면, 여기서의 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예,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희. 이제 관에 해당하겠죠.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에 민에 해당한 대표자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윤추. 이런 인물이 되겠죠. 뭐 사실
독립협회 뭐 이런 것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인물은 서재필이에요. 서재필이 초창기 활동을 했고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윤치호가 또 이끌고 있었는데 윤치호가 이제 그 당시 관리였던 박정현과 함께 손을 잡고 바로 이 관민공동회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기 헌의육조라는 게 있어요. 헌의육조. 자, 헌의육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먼저 이 헌의육조인 여러분들 바로 입헌군주제를 우린 지향한다. 왕은 있어. 그러니까 고종 너무 염려하지 마. 왕 자리는 있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정치라는 거는 뭐 총리, 수상 이들이 할 테니까 넌 빠져 있어 이 얘기예요. 입헌군주제라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군주가 있는 거예요. 전제군주제라면 헌법이 곧 군주일 수 있는데 이거는 헌법보다도 이 입헌, 헌법이 더 세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또 나오네 이거. 재정의 일원화. 이때는 내각 7부로 바뀐 상태라서 이때는 탁지부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세종은 아마 이 단어 모르실걸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왜 죄인 끌려오면 조선시대 이렇게 사업 보면 일단 주리부터 틀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을 줘가지고 자백하도록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난 죄가 없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 그죠? 바로 그런 피고들의 인권을 좀 존중하라라는 의미,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개념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여러분들 그 중추원 관제까지 선포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중추원 관제를 또 선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당시에는 의회, 그러니까 의회 설립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의회 설립 운동.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고종이 지금 의심을 한 거야. 아, 이들이 바로 내 자를 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종이 지금 이제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의심한 거죠. 얘들이 대통령 공화정으로 가가지고 날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고종이, 이 대한제국이 바로 이 독립협회와 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킵니다. 해산,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서 해산시키는 모습.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당원되었던 그 어용상인들이 누구였냐면 황국협회. 황국협회 여러분 배웠죠? 우리 보부상이 중심이 되었던 그 단체 황국협회를 활용해가지고 이 만민공동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결국 나중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해산시켜버려요. 고종으로서는 어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민을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게 바로 이 고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종은 혼자여야 돼요. 이제 진짜 혼자야. 맨 처음에 앞에는 아버지 흥선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 민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독립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떠나거나 끝났어. 혼자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대한제국의 고종의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 광무개혁이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본과 신참에 입각한 그런 방식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개화파가 했던 온건개화파가 했던 이 동도와 서기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9번 옛 것을 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금 탐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잖아. 여기서는 무조건 황제권의 강화예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 9번의 방법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선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99년도, 1899년도 이 여기서 이 대한국 국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원수부에 설치해요. 원수부. 이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원수부로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 황제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렇게 옛 것을 돌아가는 모습들만 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들도 해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양전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양전사업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 조사예요.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 토지는 너 거야를 증명해주는 그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이 뭐냐면 양전사업을 통한 바로 지계의 발급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지계의 발급. 지계란 토지 계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내 거야 라는 걸 문서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계 발급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게 바로 신참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지계 발급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이 외에도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는 어떤 모습들이니까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 우선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상공업을 진흥하자. 상공업을 진흥하자. 그렇죠? 어떤 신참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들, 기술학교들 이런 것들을 좀 세우자. 이런 것도 좀 많이 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전차가 개통해요. 똑같이 1899년도에 전차가 개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철도라고 할 수 있는 경인선도 이때 개통이 됩니다. 경인선 개통.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나라 철도 중 최초로 이제 서울과 인천을 놓는 이런 어떤 것들도 좀 개통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신참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광무개혁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종이 개혁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과 러시아의 팽팽한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과연 광무개혁은 계속할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모습에 대한 답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